그날 아침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나는 국에 손을 대지 못했다. 식탁 한쪽에 놓인 창이 몇 개, 김이 살짝 올라오는 미역국, 먹다 남긴 단감 한 조각, 그 조용한 풍경 속에서 숟가락을 든 채 한참 멈춰 있었다. 몸이 아프지도 않았고 어디 특별히 나쁜 일도 없었는데 입맛이 돌지 않았다. 아니, 돌지 않은 게 아니라 음식을 씹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쩐지 허전하게 느껴졌다. 요즘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혼잣말을 중얼이며 창문을 조금 열었다. 겨울이 코앞이라 그런지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냄새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알고 있었다. 내가 원한 건 냄새가 아닌 소리였다. 누군가의 젓가락 소리, 물 끓는 소리, 조금 짠해 같은 투정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웠다. 남편이 떠난 지 5해. 처음엔 그 조용함이 나를 찌를 듯 파고들더니 이제는 그게 마치 살결처럼 익숙해졌다. 조용한 집, 조용한 식사, 조용한 하루. 조용함은 이젠 공기처럼 내 곁에 있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독립시장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나는 늘 그랬듯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빠르게 걸었다. 미역, 두부, 단감 몇 개, 장바구니에 넣고 나오니 벌써 어깨가 뻐근했다. 이런 것도 무겁게 느껴지다니. 혼잣말을 하며 다세대 주택 입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삐걱거리는 버튼 소리와 낡은 거울 속 내 모습. 늘 보던 풍경이지만 그날따라 거울 속 내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다. 그때였다. 뒤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낯선 사람 특유의 기운. 고개를 돌리자 키가 크고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공구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돌려주었다. 그는 말없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내 장바구니를 힐끗 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몇 층이세요? 2층이요. 저는 3층입니다. 아, 윗집 사람이구나. 그제야 조금 긴장이 풀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와 나란히 섰다. 말은 없었지만 옆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눈가엔 깊은 주름이 있었고 손등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다. 그의 손은 무척 커 보였다. 장바구니를 들던 손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손톱 주변은 마른 흙처럼 거칠었다. 평생을 바깥일로 살아온 손이었다. 무거우시겠어요. 그가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그는 내 손에서 장바구니를 빼앗아 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2층 현관문 앞까지 말없이 함께 걸었다. 어색한 침묵. 하지만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그는 짧게 대답한 뒤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올라갔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남은 그의 천이 묘하게 낯설었다. 장바구니를 건네봤던 순간 잠깐 스쳤던 그의 손, 그 감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평소엔 텔레비전 소리에만 의지하던 밤이었는데 오늘은 귀가 다른 데로 쏠렸다. 위층에서 들리는 의자 끄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가끔 텔레비전의 낮은 소리. 처음엔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소리들이 오늘은 달랐다. 에이, 저 위에 누가 있구나. 그 생각 하나가 마음을 묘하게 따뜻하게 만들었다. 소리는 곧 존재였다. 존재는 곧 안심이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커튼을 열자 창밖엔 찬바람이 불고 맞은편 옥상엔 고추 말리는 빨간색 천이 펄럭이고 있었다. 나는 커피 대신 보리차를 끓였다.
어제 장에서 사온 보리차 티백을 물에 넣고 천천히 끓기만을 기다렸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작은 소리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무렵 문득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나왔을까? 그때 내 마음은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저 사람의 이름은 뭘까? 혼자인가? 무엇을 좋아할까? 누군가에 대해 궁금해진다는 건 마음이 열리는 첫걸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말은 꺼내지 않았다. 그냥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분간은 충분했다. 그날 밤 윗집에서 들리는 의자 끄는 소리에 오히려 안심을 느끼는 정말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짓는다. 정말자는 평소처럼 청소기를 돌리다 말고 화장실 문 앞에 멈춰섰다. 수납장 문이 덜렁거리며 열렸다. 닫혔다. 오래돼서 나사가 헐거워진 모양이었다. 손으로 눌러보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예전엔 이런 것도 남편이 해주곤 했다. 그 손재주 하나는 참 좋았는데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드릴을 꺼내 들었다. 조심스럽게 벽에 나사를 박으려는데 드릴이 덜컥 멈췄다. 돌아가던 모터 소리가 뚝 끊겼고 기계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이런 것도 혼자 못하나? 그녀는 손을 내려놓고 드릴을 바라봤다. 벽에는 반쯤 뚫린 구멍이 그대로 남아있고 수납장 문은 여전히 덜렁거렸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손에 드릴을 쥐고 서 있으니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부탁이라는 것은 특히 나이 들어 부탁하는 일은 자존심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붙어 있는 감정이었다. 3층 문 앞에 선 정말자는 한 번 더 손에 든 드릴을 바라봤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슴께로 내려온 손을 무릎 위에 살짝 얹었다. 숨을 한 번 가볍게 골랐다. 똑똑, 누구세요? 아래층 사는 정말자예요. 저기 죄송한데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은 유성유가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지만 얼굴은 늘 그렇듯 무표정에 가까웠다. 무슨 일이신가요? 수납장 고치려다 드릴이 멈춰버렸어요. 드릴이 갑자기 안 돌아가네요. 말끝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유성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 안쪽으로 들어가 공구 가방을 들고 나왔다. 가봅시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사이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화장실은 작았다. 벽에 붙은 거울 아래로 작은 수납장이 어정쩡하게 열려 있었다. 여기에요. 벽에 구멍을 뚫던 중에 유성유는 그녀의 설명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드릴을 살펴보았다. 배터리가 다 됐네요. 제 걸로 해드릴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드릴을 꺼냈고 벽에 남은 구멍을 다시 마저 뚫기 시작했다. 정말자는 그 옆에 서서 말없이 손을 모으고 있었다. 드릴 소리, 손이 닿는 소리, 좁은 공간의 공기. 그가 자세를 바꾸려 뒤로 살짝 물러섰을 때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에 가볍게 닿았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살짝 굳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구멍 뚫는 작업에 집중했다. 하지만 정말자는 그 순간의 감촉을 잊을 수 없었다. 단지 중심을 잡기 위한 동작이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천이 마음을 흔들었다. 고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유성유는 수평을 다시 맞추고 나사도 단단히 조여주었다. 다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별 말씀을요. 그가 공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자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 놓고
짧게 숨을 골랐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잠시 머뭇거리는 표정이었지만 유성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만요. 정말 짜는 주방으로 가 보리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주전자가 끓는 동안 유성규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거실을 둘러봤다.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갔어요. 저도 혼자입니다. 자식도 없고요. 정말자는 보리차를 건네며 말했다. 그날 속옷 올려주셔서 감사했어요. 베란다에 걸려 있길래 바람에 날린 모양이더라고요. 유성규는 쑥스러운 듯 작게 웃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아침엔 공원 산책, 낮엔 책 좀 보고 화분도 돌보고요. 어머,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요즘엔 단감을 자주 사 먹어요. 단 게 좋아지더라고요. 단감이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감 좋아하시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주제는 특별하지 않았다. 날씨, 음식, 혼자 사는 법. 하지만 말과 말 사이에는 어떤 신중한 따뜻함이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유성유입니다. 정말자 씨는요? 정말자예요. 차가 식어갈 무렵 유성유가 일어섰다. 너무 오래 있었네요. 아니요. 오랜만에 이야기해서 좋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조심히 계세요. 그가 나간 뒤 정말자는 빈 잔을 바라보며 한참 앉아 있었다. 거실 한켠 따뜻한 김이 남아있는 찻잔. 그 잔에서 느껴지던 향기보다 더 진하게 그의 말과 눈빛이 남아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유성유? 정말자는 보리차를 준비하며 창밖을 봄. 3층 베란다의 화분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마음의 결이 흔들리는 암시. 정말자는 단감을 깎다 말고 칼을 들고 한참 멈춰 있었다. 손끝의 감촉이 부드러워졌다. 막 껍질을 벗긴 단감의 노란 속살. 그 안에 담긴 건 단맛만이 아니었다. 그 봉지를 건넸던 손.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단감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며칠 전이었다.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유성유가 망설이는 얼굴로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단감 몇 개와 함께 보리차 티백이 담겨 있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간 후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단감 봉지를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그렇게도 깊게 와 닿을 줄은 몰랐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정말자는 단감을 하나 꺼내 깨끗이 씻고 유리 그릇에 담았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올려놓자 단감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두 손으로 봉지를 꼭 안은 채 무릎 위에 손을 잠시 얹고 숨을 골랐다.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 날은 늦은 오후, 그녀가 먼저 그를 불렀다. 저녁 전에 잠깐 들르실래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금방 내려갈게요. 조용한 거실, 단감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보리차가 김을 올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유성유가 들어섰다. 오늘은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느낌이었다. 앉으세요. 단감도 드셔보시고 보리차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마셔본 보리차 맛이 좋아서 저도 마트에서 찾아봤어요. 정말요. 그녀는 웃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단감 하나를 나눠 먹었다. 작은 그릇에 담긴 단감 조각은 달고 부드러웠다. 이 단감 맛있네요. 그렇죠. 마트에서 색 좋은 걸로 골랐어요. 딱딱하면서도 단 게 좋더라고요. 혼자서 이런 거 고르는 거 은근히 신경 쓰이죠? 네. 그날 성규 씨가 이걸 하나하나 골랐다고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유성유도 따라 웃었다. 제가 원래 과일은 잘 못 고르는데요.
단감은 좀 신중했어요. 말끝에 묘한 정이 묻어 있었다. 보리차를 나누며 이야기가 이어졌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조용한 공감과 따뜻함이 흘렀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규 씨는 혼자 계신 지 오래됐어요. 네, 아주 오래요. 가족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는 멀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난 이후로 처음엔 하루가 길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어떠세요? 정말자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엔 고요함이 슬펐어요. 지금은 그 고요함 속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덜 외로운 기분이에요. 그녀는 단감 하나를 그의 접시에 더 놓아주며 말했다. 누군가 내 취향을 기억해주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몰랐어요. 유성규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정말자를 바라보았다.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 순간 정말자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가볍게 들이마셨다. 가슴 안쪽에 뭔가 찰랑이는 느낌. 감정이 물처럼 흔들렸다. 정말 따뜻한 말이네요. 그녀는 찻잔을 들고 입에 가져갔다. 따뜻한 온기가 입 안에 퍼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했던 건 지금 이 자리를 함께하는 그 사람의 존재였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아요. 유성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순자 씨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손등을 감쌌다. 말 없이 그런 순간이 오래도록 남는다. 대화보다 말 없는 동해, 눈빛보다 손의 온기. 그날 이후 정말자는 그의 이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불렀다. 유성규, 이름을 부른다는 건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초대하는 일이다. 그녀의 하루는 이제 조금 달라졌다. 창밖을 볼 때, 커피를 내릴 때, 베란다 창을 닫을 때마다 그는 그녀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유성유가 정말자의 빈 찻잔을 조심히 들어주며 말했다. 다음엔 제가 저녁 준비해 볼게요. 정말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포근하게 겹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에 살짝 미소 지었다. 정말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린 순간 정말자는 TV 볼륨을 낮추고 고개를 들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벽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천장에서 쿵 하고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순간 그녀는 이마를 찌푸렸다. 유성균의 집에서 나는 소리였다. 처음엔 화분이라도 떨어졌겠지 싶어 별 생각 없이 넘기려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후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라도 이어졌을 텐데 오늘은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순간 며칠 전 유성유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요즘 좀 어지럽네요. 잠을 깊게 못 자서 그런가 봐요. 그땐 그저 건성으로 들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겼다.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함은 묘하게 불안했다. 정말자는 발걸음을 옮겨 베란다 쪽으로 갔다. 창문을 살짝 열고 위를 올려다봤다. 3층 베란다에 불은 꺼져 있었다. 한참을 쳐다보다 그녀는 결국 거실 불을 껐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정말자는 베란다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창문을 조금 열어보았다. 달그락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린 듯 했다. 아니, 바람이 건드린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결국 그녀는 카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3층 문 앞에 선 그녀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유성규 씨, 안에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한 번 더 눌렀다. 정적만이 되돌아왔다. 손에 식은 땀이 맺혔다.
정말 짜는 순간 결심했다. 관리실로 가야겠다. 관리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3층에 사시는 분이요. 방금 큰 소리가 나고 지금 아무 대답이 없어요. 혹시 열쇠 있으신가요? 관리인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보시죠. 두 사람은 함께 3층으로 올라갔다. 관리인이 열쇠를 돌리는 손에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문이 열리자 정말자는 숨이 턱 막혔다. 유성유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성규 씨. 그녀는 다급히 달려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성규 씨, 괜찮으세요? 천천히 눈이 떠졌다. 순자 씨, 미안해요.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갑자기 어지러워서 앉으려다가 그의 숨소리는 얕고 불규칙했다. 정말자는 관리인에게 외쳤다. 펩시주구 좀 불러주세요. 지금 바로요.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 사이 정말자는 쿠션을 가져와 유성규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다. 그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유성유를 들것에 실었다. 정말자는 서둘러 신발을 신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병원 응급실의 불빛은 차가웠다. 의자에 앉아 대기하면서 그녀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무언가 밀려왔다. 만약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대로 그냥 잠들었다면, 그는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그런 셈이에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혈압에 의한 일시적인 실신으로 보이고 탈수도 약간 있습니다. 하루 정도 입원하셔서 수액 치료 받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정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병실로 옮겨진 유성유는 여전히 힘없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미안합니다. 고생시켜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녀는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성규 씨. 저 그냥 조용히 넘길까 하다가 그냥 올라가 봤어요. 순자 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겠네요. 그 말에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감싸쥐었다. 긴장이 풀리자 눈가가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이렇게 걱정했다. 이렇게 애타게 병실 침대에 누운 유성유가 말함 순자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자는 그의 손을 조용히 다시 잡아준다. 손등에 올려진 손 작은 결심이 피어나는 이미지. 정말자는 장을 보던 중 휴대전화가 울리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토요일 오전 차 탈 거예요. 딸 지훈의 말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어투였지만 그 속엔 어딘가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정말자는 짧게 대답했다. 알았어. 기다릴게.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발밑에 놓인 장바구니를 내려다봤다. 거기엔 각 고른 단감과 두부, 보리차 티백이 들어있었다. 지훈이 온다는 말에 마음속에 얇은 막 하나가 서서히 드리워졌다. 지난 방문이 떠올랐다. 소파에 앉은 유성유와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찻잔을 보고 굳어있던 딸의 얼굴, 그 날의 어색함이 아직도 생생했다. 토요일 아침, 지우는 서울에서 첫 차를 타고 내려왔다. 정말자는 평소처럼 3층 유성규의 집에 있었다. 지훈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기다릴게요. 유성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엔 작은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지훈이 서 있었다.
정말자는 웃으며 인사했다. 왔구나. 여기 올라오라고 했어. 지훈의 시선이 거실을 천천히 훑었다. 식탁 위엔 2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고 부엌 쪽에선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여기가 윗집이에요. 성규 씨 집이야. 그 순간 유성유가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뵈었죠. 지우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보리차를 따르던 유성규의 손이 살짝 떨리는 듯 보였다. 정말자는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은 여기서 함께 식사도 하고 아침도 같이 먹고 있어. 지우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말하지 않은 질문이 숨어 있었다. 엄마, 잘 지내시는 거 맞죠? 아주 잘 지내.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았어요. 이젠 혼자가 아니야. 짧은 대화 속에서 분위기는 점점 풀리고 있었다. 유성규는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도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지우는 그의 말을 들으며 정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가볍게 웃는 입꼬리, 잔잔한 눈매, 따뜻한 손길이 담긴 시선. 엄마가 밝아지셨네요. 정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다려져.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작게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시간이 흐르자 분위기는 조금씩 따뜻해졌다. 정말자는 단감을 꺼내 깎았고 유성규는 조용히 차를 더 따랐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 안에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함께 있었다. 지우는 거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노란 은행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유성유에게 말했다. 부탁드릴게요. 저희 엄마를요. 유성규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딸의 오해도, 동네의 시선도.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이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문 앞까지 지훈을 배웅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 떠나기 전 유성유에게 조용히 말한다. 부탁드릴게요. 엄마를요. 유성규는 고개를 숙인다. 서로를 인정한 첫 순간 정말자는 눈을 뜨자마자 공기 중에 맴도는 된장국 냄새를 맡았다. 평소보다 늦잠을 잤다. 머리맡 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으론 햇살이 조용히 흘러들고 있었고 멀리서 고소한 김치전 굽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혼자 먹는 밥 냄새가 아니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불을 개고 나가니 주방에서 유성유가 앞치마를 두른 채 뒷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아침 준비 다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조용했다. 좀 더 주무시지. 오늘은 김치전이 먹고 싶더라고요. 어제 순자 씨가 얘기하셔서.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갔다. 부엌 한쪽에는 작은 전기팬이 놓여 있었고 김치전 몇 장이 접시 위에 정갈하게 쌓여 있었다. 된장국에서는 파와 두부가 사르르 떠올라 있었다. 식탁에 앉은 2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아니,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기운이 오고 갔다. 맛있네요. 김치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순자 씨가 주신 김치잖아요. 이건 잘 익었어요. 아까 고소한 냄새에 잠이 깼어요. 이런 기분 참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이 집에서 자는 것도, 밥을 같이 먹는 것도. 그런데 요즘은 그냥 편해요. 유성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먹는 밥보다 누군가와 같이 먹는 밥이 낫죠?
그건 맞아요. 둘은 막걸리를 한 잔씩 따랐다. 유성유가 잔을 들며 말했다. 눈 내리는 날엔 막걸리가 제격이죠. 정말자도 따라 잔을 들었다. 건배. 건강을 위해? 잔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부엌에 고요한 웃음이 퍼졌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베란다로 나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굵은 눈은 아니었지만 하얗게 내려앉는 모습이 고요한 감동을 주었다. 예쁘네요. 순자 씨랑 함께 보니까 더 예뻐요. 정말자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성규 씨 말 참 예뻐요. 진심이에요. 그녀는 베란다 난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런 하루가 계속되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고 따뜻한 하루. 저도 그래요. 저녁이 되어도 눈은 그치지 않았다. 창밖 풍경은 모두 희게 덮였다. 베란다 화분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다. 정말자는 이불을 털어내고 침대를 정리했다. 오늘도 여기서 주무세요. 유성유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침대 넓으니까 같이 써요. 혼자 누우면 쓸쓸하잖아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시선을 살짝 아래로 내리며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정말자 역시 미소를 지었지만 두 눈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잠시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흘렀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두 손 사이로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나누었다. 정말자는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허리 뒤로 끌어당겼다. 이불 아래로 퍼지는 따뜻함이 조용히 마음을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서로의 숨소리만이 방 안에 부드럽게 번져갔다. 창밖으로는 가만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고요한 하얀 풍경 속에서 아주 조용히 마음이 흘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눈 내리는 베란다. 화분 사이에 놓인 두 개의 머그잔. 그 위로 햇살이 번져오며 마무리. 함께 늙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내레이션으로 종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고 몸의 소리도 조용해진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미 늦은 경우도 많고 스스로를 챙기기보다 익숙한 일상을 견디는데 더 익숙해지곤 한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평소 같지 않은 어지럼증이나 자꾸만 무거워지는 다리, 이유 없이 줄어드는 식욕 같은 사소한 증상이 우리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 정말자의 이야기는 그런 조용한 깨달음에서 시작되었다. 혼자 먹는 국이 유독 짜게 느껴졌던 어느 아침. 문득 자신의 고요한 삶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녀는 조용히 변해가기 시작했다. 혼자만의 침묵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온 그녀는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용한 남자를 만났고 그와 나눈 단 한 번의 짧은 인사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했다. 유성규는 말수가 적고 손이 크고 눈빛이 깊은 사람이었다. 손끝으로는 낡은 나사를 조이고 입끝으로는 조심스레 안부를 묻던 사람이었다. 정말자는 그의 말없는 배려와 고요한 존재감 속에서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감각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단감을 골라준 일, 고장 난 수납장을 고쳐준 일, 보리차를 함께 마신 일. 겉으로 보기엔 작고 평범한 일들이지만 그 속엔 서로를 기억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사소한 습관을 기억했고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 옆에 있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눈을 바라보며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이 평범한 시간이 둘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했다. 하지만 삶은 늘 조용한 위기를 동반한다. 유성유가 쓰러졌던 날, 정말자는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작은 신호 하나로 목숨을 구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예민하게 느끼고 조용한 이상함을 놓치지 않았기에 가능한 기적이었다. 이야기 속엔 큰 소리도 거창한 고백도 없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찻잔, 베란다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의 그림자, 침대 위에 조용히 맞닿은 손끝이 있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다. 때로는 그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더 조심스럽고 더 소중하게 오늘을 살아야 한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일, 마음속의 작은 외로움을 모른 척하지 않는 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다. 누군가의 하루에 스며드는 일은 사랑이 아닌 신중한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 배려는 언젠가 마음이 되고, 마음은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 삶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걱정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며, 또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된다.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보고 싶다는 말을 삼키고, 괜찮다는 말로 하루를 버텨온 모든 어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손을 내밀면 닿을 거리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결국 서로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걸 사랑하게 되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조용히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에 8이라는 숫자 하나만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그 한 줄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